잠깐 쉬었다 왔습니다. 네. 네. 2부에서는 과연 인공지능이 극도로 발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네네. 도통사님은 인간의 지성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모두 대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뭐 추격해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어느 시점, 그러니까는 싱귤레러티를 네네. 맞이해서 싱글렛 네네. 네, 그래서 인간보다 아주 월등하게 종합적 판단, 그러니까 지성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가진 시기가 오게 된다면 뭐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네. 라고 이게 보는 거죠. 어떻게 무슨 과정을 거쳐서 저 대답이 나왔는지 응답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 응답이 주요하고 실효적이고 저게 맞다면 그리고 맞는 것이 여태까지 누적되는 데이터로 1000번 50만 번 했더니 다 맞더라 라고 하면 거기서 사람이 다른 판단을 하고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정도는 지금 육개장 먹는 것이 최적입니다라고 했었을 때 간짜장 먹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왼쪽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할 때 오른쪽 길로 갈 사람은 없다는 거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리고 지금 지구 내부에서 엄청난 지진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예고되었다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계산을 하더니 그러면 도토상을 땅에 파묻어라라고 이렇게 답을 내놨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 쟤를 땅에 파묻는 거랑 거대한 대지진을 막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해하지 못하면서 사람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물며 그 판단은 내가 내린 게 아니니까 그렇게 따르기도 훨씬 쉽겠죠.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왜냐하면 그리고 그 이전에 모든 판단을 다 인공지능이 옳게 했었어. 네네. 그러면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거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그 신의 위치에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그런 입장에 비슷하게 서 있는 입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대립되는 입장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맨날 보면 비슷비슷해가지고. 네네. 뭐 다른 프로그램 중에 좀 보수 프로그램 같은 거 보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국방 뭐 홍보 프로그램 이런 데서 한 명 정도 섭외해봐요. 아니면 좀 오래되신 분 중에서 연식이 좀 된 분 중에서 한 분을 불러보세요. 제가 옛날에 저희 조금 연배가 있으신 사장님을 오셨던 시점이 한 번 있는데 그분한테 이 얘기가 이렇게 나누다가 명확하게 태양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응축돼 있는 거고 이거는 연소되면은 배터리 같이 바닥나는 시점이 오잖아요. 태양이 꺼지면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시점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맥시멈으로 그때까지 인류가 자멸하지 않고 살아봤자 뭐 60억 년이다 가령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아니라고 절대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는 멸절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장님 왜 그럴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그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란 그 얘기 자체도 인간 입에서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 확고하신 그런 합리적인 추론과 사고를 하시는 분 한 명 정도 보시면 대립적인 사고 뭐 그럼 이디오 크러쉬 되는 거죠. 이름 바꿔야 돼? 네네. 이디오 말감.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런 시기가 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인공지능에 완벽하게 사람이 지성을 내맡기는 시기가 오기 이전에 혹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이전이라고 합시다. 그런 이전에 인공지능이 있고 로봇을 만드는 기술, 로봇 기술도 아주 정교하게 발전해서 사람과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치고요. 저기 같은 거죠. 블레이드 러너나 뭐 많죠. 그런 거. 그런 인공지능을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가정부 안드로이드도 있고 그래서 뭐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안드로이드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있고 막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언캐니 밸리라고 로봇가 점점 사람이랑 비슷해지고 있다가 사람이랑 똑같아지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봤었을 때 사람이랑 점점 비슷해서 사람이랑 혹은 생물이랑 크게 비슷하지 않았을 때는 별로 혐오감을 안 느끼는데 점점 사람이랑 비슷할 때 혐오감을 확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 사람이랑 정말 똑같이 됐을 때는 또 혐오감을 안 느낀다는 건데 지금 현재 뭐 일본 이런 데서 그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로봇을 보고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잖아요. 딱 그 지점에 있는 거죠. 보스턴 로보틱스 회사에서 옛날에 그 사족 보행하는 개 같은 걸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처음에 그걸 보고서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이제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그 미국 국방부에서 보스턴 로보틱스의 자원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해서 만드는 거였는데 그거 미군들 군장 메고 다니게끔 만든 거잖아요. 네, 그 걷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뒷머리가 쭈뼛으면서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작아지고 색깔도 노랗게 되면서 강아지같이 나중에 막 춤도 추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는 이제는 적응이 됐는지 혐오감이 없어졌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공지능을 갖춘 안드로이드가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똑같이 저도 사람이랑 비슷한 시점에서는 진짜 혐오가 확 들 것 같고 사람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비슷한 똑같다고 시점에서는. 치면. 네, 그러면은 저는 크게 거부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대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제가? 대하는 거를 사람 대하듯이 네. 매너와 어떤 인권을 가지고 네. 대할 거냐, 네, 저는 아니면 그냥 기계로서 대할 거냐. 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울산과학대인가 어디인가에서 지금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데 했었는데 무슨 소재로 연구했었냐면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함부로 할 때의 이 인공지능은 어떻게 인류를 대할 것인가라는 그 연구 과제를 갖고 연구를 하는 걸 한번 보죠. 제가 정확한 주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미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한 단계 정도 넘어간 연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요? 어. 저는 윤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 인권을 가지고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를 할 것이다. 네. 그렇더라도 만약에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사람과 안드로이드가 빠져 있다면 사람부터 구하긴 하겠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한 것은 이제 아닌 건데 그래도 네네. 사람에 준하는 대우를 하겠다. 겉으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장님 대하듯이 저 사람은 싫지만 앞에서는 미소를 짓는. 네, 그 정도를 하겠다. 그리고 굳이 그 안드로이드를 학대하거나 뭐 이러진 않겠죠. 네네. 네, 그걸 재미로서 한다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 장담 못 하겠는 게 저도 게임에서 나오는 NPC들 종종 괴롭히거든요. 종종 멀리 있는 NPC한테 쓸데없이 총을 쏜다든가. 장담하기 힘든데. 저도 GTA 5 할 때 네. 교과 꼭대기에 네. 올라가서 네. 스나이퍼 총으로 지나가는 네. 시민들 쏘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자체는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남한테 피해가 안 가고 비용을 지불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안드로이드나 남의 안드로이드한테 그렇게 해서 재산적인 피해를 입힐 것 같으면 안 하겠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는 이 인격으로서 대우해 주기는 이제 어려운 거예요. 학대를 이런 거를 안 하게 되는 제동 장치도 재물 손괴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한테 피해가 올 때. 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1부에서 그 대기업의 시장이나 정치 잠식 그리고 뭐 선정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반지성주의로 인류가 바보가 되어버린 처참한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2부에서는요. 2부에서는 또 1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바보가 된 느낌인데요. 2부에서는 또 다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인간과 똑같은 외모와 그리고 인간 이상의 지성을 가진 존재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그걸 어떻게 대할 거냐라는 문제를 다룬 미드가 있어요. 네. 제가 지난번 주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왓챠에 올라오면 나 보려고 기다리는 중이다 했던 네. 웨스트월드를 네.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시즌 1 10편을 다 보고 왔습니다. HBO 드라마 네. 맞죠? 네, 역시 네, HBO에서 나온 선정성이. 드라마고요. 네. 나는 선정성을 전혀 못 느꼈어요. 사실 이게 네. 살은 많이 드러나는데 섹슈얼하게 안 다루죠. 네,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 섹슈얼함을 전 찾아낼 수 있어요. 야, 감수성이.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흔한 주제죠. 인공지능의 자아, 의식 이런 걸 다룬 문제들 뭐 다른 영화도 많잖아요. 네. 뭐 AI라는 네. 저 스필버그 영화도 있었고 블레이드 러너나 네. 엑스마키나 공각기동대 네. 뭐 허도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네, 있겠죠. 네, 네. 그리고 트랜스젠더스 이런 것들 네, 뭐 네. 많이 있는데 나노 테크놀로지 트렌드인데스. 네. 근데 그거 나노는 나는 좀 허용이 돼. 거기 나노는. 그래요? 저는 안 돼요, 아직도. 너무 혐오감을 갖고 있는데 나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단순히 기계와 인간의 그 싸움, 액션 이런 거에 치중한 영화 말고 자아에 집중한 영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위에 앞에 언급한 영화들하고 또 몇몇 영화들 빼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HBO에서 출시한 요 2006년도에 만들어진 미드인데요. 요거 10년 됐어요? 2016년. 아, 네. 깜짝이야. 네. 요거를 딱 보고 나서 그동안 이렇게 목말라 했던 AI와 인공지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지성과 감정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목말라 있던 저에게 아주 그냥 구미가 확 당기는 영화라서 드라마라서 보게 됐습니다. 각본 조너선 놀란. 그 논란이 그 논란이에요? 예, 논란 동생 크리스토퍼 논란. 크리스토퍼 논란의 동생이죠. 네. 플레임은 조너선 존나 논란. 진짜 엄청 놀랐는데. 크리스토퍼 논란의 그 플레임 그 미들레인까지 합치면요. 크리스토퍼 깜짝 논란이죠. 그래서 조나단 존나 논란이 각본을 맡았고요. 이름 잘 지었네. 현재 시즌 3가 제작 중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저 2까지는 이미 했고 왓챠에는 시즌 1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 1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J.J. 에브람스와 조너던 논란이 같이 공동 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J.J. 에브람스는 누가 좀 잡아줘야 돼요. 네, 잡아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나단 놀란 넉인가 보다. 네. 그리고 이제 시즌 1의 1화는 조나단 놀란이 연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화와 나머지 화들의 액션 씬에서 차이가 나요. 2화부터는 액션 씬이 별로거든요. 이게 액션에 주목할 영화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렇긴 한데 1탄에서의 그 액션 씬, 그 롤링스톤즈의 노래 그거 뭐죠? Paint It Black. 이렇게 배경으로 깔리면서 벌어지는 그 무법자들의 액션 씬이 굉장히 멋있는데 2탄부터는 액션 씬이 그냥 좀 허접합니다. 네, 그리고 2화부터는 다른 쟁쟁한 감독들이 바통을 받아서 연출했어요. 근데 뭐 그분들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되게 유명한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HBO에서는 웨스트월드를 런칭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왕자의 게임을 넘어서겠다. 그래서 제작비도 이제 그 이상 투입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작비를 대부분 배우 캐스팅에 썼는지 이게 화면 때깔에서나 어떤 스케일감에서는 왕자의 게임의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배우인데 의외로 많이 벗더라고요. 다들 특히 그 엔지니어 박사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죠. 흑인 박사님. 네네. 일단 그 메인 그 출연진만 해더라도 누가 있냐고 제작비를 이렇게 많이 먹은 그 배우들이 누구냐 이렇게 보면 먼저 한니발 렉터 박사, 네네. 앤서니 호킨스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에드 해리스 네. 나옵니다. 에드 해리스는 그 더 락에서의 그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 반란을 일으킨 장군, 퇴역 장군으로 나오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영화들, 뷰티풀 마인드라든지 그 최근 영화 그 뭐 있었죠? 뭐 까먹었나? 하여튼 뭐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멋있고 나는 이분 너무 좋아. 네, 분위기 엄청 먹고 들어가요. 시작할 때부터. 네, 카리스마 장난 아니죠. 네. 예전에 그 메카시즘의 광풍이 불던 시대에 헐리우드 문화계에 있는 좌익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막 다 밀고 해가지고 고초를 겪게 했던 그 헐리우드 사람 이름 까먹었는데 관련자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그 몇 년 전에 헐리우드에서 그 공로상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룬 업적은 대단한 것들이 많은데 근데 과거에 한짓이 빨갱이 사냥 완장차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아카데미에서 공로상 시상을 받을 때 이 에디 해리슨이 자리에 앉아서 똥 씹은 표정으로 박수도 안 치고 남들 다 기립박수 치는데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게 화면에 잡힌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주 멋있는 분입니다. 그러네. 멋있는 분이네. 피시한 분이네. 그때 많은 배우들이 누구죠? 마스크에? 짐 캐리? 짐 캐리. 짐 캐리는 막 조롱하는 투로 박수 치고 있고 막 그런 거 많이 여러 사람들이 동참했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 출연자로 미션 임파서블 2, 그리고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그다음에 한 솔로의 텐디 뉴턴. 미션 임파서블 2에서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그 이후로 나는 이분하고 조 셀다나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야. 네, 헷갈려요. 조 셀다나하고 같이 놓으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건 아닌데 좀 헷갈려요. 따로따로 나올 때.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조민수 씨 좀 닮았어요. 그 삘이네요. 피부 얘기만 하면 안 되죠, 또 이거. 톤도 좀 그렇고. 톤도 그렇고 얼굴형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너무 이분 벌써 69년생인가 뭐 70년생인가 이런데. 그래요. 진짜 대단합니다. 영국에서는 다이어트로 유명하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엑스맨의 사이클롭스 제임스 마스던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마를린 맨슨의 전 여친 에번 레이첼 우드 나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좀 근미래 같아요. 꽤 미래일 수도 있고요. 과학기술은 이제 인간과 똑같은 모양의 신체와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탑재한 안드로이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올라옵니다. 어떤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미국 서부의 개척 시대로 꾸며놓았고요. 면적은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합니다. 느낌 정도로는 그냥 경기도 크기 이상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요. 네, 막 그랜드 캐년 같은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정확히 그 위치가 어딘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인지 미국 바깥인지 뭐 그런 거 몰라요. 이 테마파크의 이름이 바로 웨스트 월드입니다. 웨스트 월드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첫 번째, 호스트라고 불리는 안드로이드들입니다. 수백 명의 이 호스트들, 안드로이드들이 서부 시대의 시민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일상생활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안에서요. 보안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창녀도 있고, 바텐더도 있고, 무업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아메리칸 원주민도 있어요. 모두가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가지고 이 테마파크 전체를 아우르는 큰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시나리오들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활동을 하다가 테마파크를 방문한 손님들이 시나리오에 개입하게 되면 상황에 맞게끔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면서
시나리오의 큰 줄기를 유지해 가는 거죠. 게임하는 거랑 똑같죠. RPG 게임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기 요즘에 그 뭐야 레드데드 리뎀션 게임이랑 너무 비슷해요. 네, 그거랑 세계관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매니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GTA 5는 배경이 현대이다 뿐이지 뭐 그런 식으로 네네. 거기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NPC들, AI들이 안드로이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안드로이드가. 두 번째, 손님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월드에 놀러 온 손님들인데요. 이 손님들은 웨스트월드 입장할 때 서부시대 옷으로 갈아입고 무기도 하나씩 소지해요. 권총, 당시 시대의 권총을. 그리고 이 웨스트월드 안에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술집에 들러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요. 술집에 있는 창녀랑 매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안관을 도와서 강도를 막을 수도 있고 강도편에 서서 은행을 털 수도 있습니다. 현상금 사냥꾼을 따라가서 숲속에 숨어있는 수배자들을 잡을 수도 있고 보물탐사원을 따라가서 외곽 지역에 있는 황무지로 가서 숨겨진 보물찾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손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살인과 강간이에요. 여기 오면. 네. 손님은 미션 수행 중에 벌어지는 총격이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총은 맞아도 타격감은 있지만 상처를 안 입어요. 그리고 이제 몽둥이나 칼 같은 그런 공격은 애초부터 가능하도록 설계가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아요. 위협은 할 수 있지만 때리지는 못하는 설정 같아요. 그래서 손님의 안전은 완벽하게 보장이 돼 있죠. 그 세 번째, 관리자. 이 테마파크 웨스트월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입니다. 경영진, 보안팀, 프로그래머 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보안팀 혹은 품질 관리팀. 안드로이드들을 유지보수하고 살해당한 안드로이드들을 또 이렇게 고쳐갖고 다시 게임 속으로 리스팟 시키는 거죠. 리스폰. 오류를 일으키는 안드로이드들을 회수하고 손님이 요청하는 아이템을 전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가끔씩 폭발 효과를 좋아하면은 그 손님이 나이트를 탁 킬 때 혹은 어떤 담배나 이런 아이템을 쓸 때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도록 효과를 무선으로 보내줘요. 그 다음에 손님들이 식상하지 않게 시나리오를 손보기도 하고요. 요게 기본적인 배경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가서 한번 하겠죠. 예,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단가가 좀 워낙 네, 우린 못해요. 네. 1박에 4만 달러랍니다. 여기 테마파크 1박에. 하고 싶네요. 하겠죠. 자유도가 엄청 높은 게임이 되는 거예요. 등장인물 엄청 많습니다. 시간이 엄청 많아요. 중요한 인물 몇 명만 추려보겠습니다. 로버트 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앤서니 호킨스가 합니다. 웨스트월드의 창시자예요. 창시자답게 웨스트월드 안에서는 전지전능합니다. 늘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는 건지 뭔지 하는 그 무표정한 건지 모를 그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포드는 자신의 속내를 직원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 처리를 결정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 경영진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어요. 창립자지만 그 이사진은 따로 있어요. 그 돈을 투자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사진이 따로 있겠죠. 투자한 사람들. 그다음에 호스트는 점검 받을 때 벌거벗은 상태로 이렇게 점검을 받거든요. 병원에서 우리가 뭐 내과 이런 데 진찰 받으러 가면은 똑같이 의자에 이렇게 앉은 상태로 문진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으로부터 점검을 받아요. 점검은 무슨 뭐 스캐너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묻고 답하는 걸로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거 마치 그 튜링 테스트를 따와가지고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게. 이때 그 신입 프로그래머가 이 벌거벗은 나신의 그 안드로이드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는 거를 지나가다가 본 포드는 그 신입 프로그래머에게 가서 그 수술 메스를 이렇게 들더니 안드로이드의 얼굴을 찍 거요. 안드로이드는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러면서 이것은 그냥 기계일 뿐이라고 신입 프로그래머에게 일깨워줍니다. 거기서 그 수술 메스를 이렇게 쫙 드는데 와 섬뜩해. 한니발 렉터가 탁 떠오르더라고. 거기서 한니발 렉터처럼 연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과거에 했던 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섬뜩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가동이 이미 중단된 그래서 창고에 처박혀있는 옛날 초기 모델 호스트를 찾아가서 그걸 다시 가동시켜갖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이게 과연 포드가 이 호스트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지 좀 애매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끔 지휘 통제실을 나가서 이 웨스트 월드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호스트들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다뤄요. 역시 창시자답죠. 또한 관리자들의 모든 명령에 우선해서 자기 명령 우선적으로 듣게 하는 그런 백도어 코드 같은 걸 심어놓기도 한 흔적들도 이렇게 드러나고요. 그래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좀 확실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창시한 웨스트 월드 내에서는 신적 존재로 이게 표현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아놀드가 있습니다. 포드와 함께 웨스트월드를 공동 창조한 사람인데요. 이게 J.J. 에브람스 제작
영화답게 떡밥이 엄청 많은데 그 떡 네네. 다 보셨어요? 네, 저 시즌 1은 다 봤어요. 오늘 봤어요? 네. 그 모든 떡밥의 핵심에 네. 위치하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놀드라는 사람이. 드라마 시작할 때부터 이미 고인입니다. 포드와는 다르게 안드로이드들에게도 의식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웨스트월드가 개장하기 직전에 모종의 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오는데 호스트들이 일으키는 이상 행동과 원인이 있는 인물로 의심받습니다. 그다음 버나드, 웨스트월드의 프로그래밍 책임자입니다. 그 포드의 오른팔이기도 하고요. 창업자인 포드의 오른팔이기도 하고 호스트들의 업그레이드나 유지 관리 중에 호스트들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 중간중간에 이상 행동을 한 호스트를 점검하면서 현재의 점검 내용, 그러니까 점검을 묻고 답하기로 하니까 현재의 점검 내용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는 명령을 호스트에게 내리기도 해요. 역시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듯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배경에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병으로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후에 웨스트월드에 상주하면서 가끔 아내랑 영상통화를 하며 그 아들에 관련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우울한 그런 저녁을 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손님, 이 지금까지는 직원들이었고요. 그 외에도 몇 명이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 중에 맨인 블랙이 있습니다. 그 배역 이름이 맨인 블랙으로 나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흑인 속의 사람? 은 아니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이겠죠? 검은 옷 입고 나와요. 이 사람이 바로 에디 해리슨이죠. 처음 나올 때부터 포스가 쩔어요. 네. 오빠는 뭐야? 오빠 왜 이렇게 또 잘 받아? 역시 나이 들어도 배가 안 나와야 돼. 이게 젊었을 때도 그 미식축구 선수였고 대학 시절도 다 하지만 그래요? 네, 하긴 운동 빡세게 하신 분이에요. 웨스트월드를 30년 넘게 방문 중인 단골 손님입니다. 엄청난 부유층인지 하루 요금이 4만 달러에 이르는데 이 테마파크에서 집에도 안 가고 살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중독된 거죠. 정성감은 많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드라마 시작할 때부터 잔혹한 살인을 계속해서 막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을 연쇄살인을 막 저지르고 다니는 냉혈한이에요. 이때 막 그 어마어마한 포스가 진짜 무서운데 드라마에서 그 의문의 원인이 되는 인물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창시자인 포드고 하나는 이 맨인 블랙이에요. 뭐를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왜 그걸 찾아다니는지 이런 게 전혀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 J.J. 에이브람스 이름 나오면서 점점 불안해지네요. 떡밥이. 그렇지. 네. 근데 진짜 다행인 게 논란이 이게 같이 돼서 그게 회수가 된다는 게 진짜 다행이에요. 단단히 잡아줘요. 네. 그래서 그 오랜 단골 손님답게 웨스트월드의 시나리오나 각 호스트들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기존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실증이 나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상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모종의 미로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그 미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와이어트라는 무법자를 지목하고 그를 쫓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에 빠진 다른 호스트를 구하려는 호스트 테디를 대동하게 됩니다. 이 테디가 바로 사이클롭스 역을 맡았던 그 배우예요. 네, 핸섬하더라고요. 잘생겼죠. 네. 그 다음에 그 윌리엄 이 사람 역시 손님입니다. 웨스트월드만 오면 인간성을 잃는 그 다른 손님들 어떻게 보면 인간성을 잃는다기보다는 본성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다 강간하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다 이걸 하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늘 인간성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호스트인 돌로레스 여성형 안드로이드 돌로레스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이 시내에 있으면 레벨이 가장 낮은 거예요. 그 쉬운 미션들만 있는 데인데 그 시내를 떠나서 미개척 지역까지 나가서 현상금 사냥꾼도 하고 혁명군에 가담하는 등 여러 가지 모험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돌로레스가 점점 자아를 자각하자 이제 급기야 그녀를 웨스트월드 밖으로 탈출시켜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그걸 실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같이 놀러 온 처남 그 처남은 그때 북군 남군이 있었잖아요. 네네. 배경이 남북전쟁 직후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남군 잔당에 합류한 그 처남에 의해서 저지당합니다. 네, 처남은 이제 정신 차리라면서 돌로레스의 배를 갈라서 내부의 기계 장기를 보여줘요. 이 과정에서 그 윌리엄이 폭주하게 되고 남군 장단을 몰살시키면서 흑화됩니다. 이런 캐릭터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돌로레스 이제부터 호스트예요. 이 모든 혼란의 원흉입니다. 이게 스토리상에서도 혼란이고
이 돌로레스 때문에 시청자도 굉장한 혼란에 빠져요. 제가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이 돌로레스가 여러 등장인물들을 만나면서 다니는데 그리고 여러 지역들을 옮겨 다니는데 그게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드라마 그 후반에 가면 그것이 같은 시기의 이야기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관객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의문이 해소가 되는데 초반에는 제가 왜 저기 갔다가 갑자기 왜 절로 가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왜 저런 얘기를 하지가 이해가 안 되는 그냥 관객을 속이는 역할도 해요. 형한테 그 메멘토에서 배운 게 좀 있나 봐요. 아, 그렇지. 네네. 그렇구만. 네. 그래서 목장주 가족의 외동딸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 테마파크에서. 테디라는 남자를 기다립니다. 테디도 역시 안드로이드죠. 이 돌로레스를 맨날 찾아오는 역할, 돌로레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남자예요. 이 테디라는 남자를 기다리면서 순진하게 살고 있는 여자예요. 애틋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주고 또 이 돌로레스가 그 미로로 가는 어떤 키를 쥐고 있는 또 저기입니다. 아까 말한 맨인 블랙은 그 미로로 가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무법자 와이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의 키를 이 돌로레스가 쥐고 있어요. 와이어트는 전설의 보안관이면 좋은 역할인데 근데 네, 여기선 또 그게 아니네요. 와이어트가 전설의 보안관인데 어느 날 한 마을 사람들을 싹 다 몰살시켰던 사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시나리오 상에서죠. 근데 그 와이어트가 혼자서 그 수백 명의 군대를 몰살시켜요. 군대를.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와이어트에게 어떤 시나리오 바깥에 있는 어떤 미로의 그 핵심 열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먹이는 거죠. 근데 이 돌로레스 또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돌로레스가 계속해서 자의식을 자각해요. 점점. 원래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프로그래밍 팀에서 전날 있었던 기억을 지우고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기억을 삽입해서 다음날 아침으로 보내거든요. 다음날 아침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똑같이 입력되어 있는 시나리오대로 마을에 가서 장을 봐서 저녁 때 집에 갔더니 무법자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이걸 매일매일 반복하는 건데 그 기억이 다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돌로레스 그 기억의 파편들이 남아서 이 돌로레스의 자의식을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의식을 찾아가는 그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기로는 안드로이드 중에서는 테디, 아까 말한 사이클롭스인데요. 네. 이 돌로레스를 사랑하고 있고요. 이 돌로레스를 계속 지키는, 보호하는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드로이드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관광객들에게 죽죠. 그 테마파크에 놀러 온 사람에게 네. 항상 죽어요. 맨날. 네. 대한민국 영화계의 김갑수 씨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왕좌의 게임 1탄에서의 그 아버지 누구죠?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 나오면 죽으시는 분. 일단 죽어야지 스토리가 전개되는 가능한 그런 키들이 있죠. 네,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메이브라는 호스트 중에 매춘부의 마담 역할을 맡고 있는 여기가 있습니다. 이 메이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이게 다 가짜라는 걸 깨닫고 웨스트월드 바깥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탈출을 하는. 그 친구예요? 까만 키 크고 엄청 잘생겼네. 아니 까만 키 크고 여자. 네네네네. 이분도 그 돌로레스 마찬가지로 자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짜라는 걸 깨닫고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와이어트가 있는데요. 이분은 스토리 내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고 이야기로만 등장하게 됩니다. 시간이 등장인물 얘기하니까 다 갔어. 이거를 SF로 보면 좀 실망스러워요. 네네. 현란한 기계장치 이런 것도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제가 안드로이드야 하면 그냥 안드로이드인 거예요. 사람이 연기하는데. 그런 거 없고, 또한 액션 영화로 보면은 또 실망스럽습니다. 액션은 허접해요. 총 쏘는 장면이라든지 대규모 폭파신 액션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기껏해야 그 옛날 권총으로 한 방 빵야 쏘는 거 정도만 나오고요. 재미를 느끼시려면 드라마 내 시종일관 뿌려지는 떡밥들, 과연 저게 이거 어떻게 된 얘기냐. 저 포드의 저 꿍꿍이는 뭐냐. 돌로레스는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냐. 저 맨인 블랙은 대체, 맨인 블랙이 찾아 헤매는 저 미로라는 것은 대체 뭐냐. 거기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한 가지의 주제를 관통해서 하나를 합쳐질 때 그 뭐 쾌감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자유의지가 과연 있는 거냐라는 그런 의문이 또 들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안드로이드들이 자유의지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판단을 하는 때가 나와요. 안드로이드는 물론이고 시청자들까지도. 쟤는 온전히 자기만의 의식이 있는 거네 라고 깨닫는 시기가 오는데,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메이브라는 이 매춘부들의 그 마담이 탈출을 하는데, 테마파크 바깥으로 물리적인 탈출을 하는데, 그때 이를 도와주던 연구원 중에 하나가 메이브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웨스트월드가 가짜라는 거를 깨닫고 너는 항상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다 웨스트월드 테마파크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였고, 그런 게 다 가짜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 자체도 그거 깨닫게끔 프로그램 돼 있고, 너가 탈출을 시도하게끔 프로그램 돼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 신이 있거든요. 그때 과연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거는 이제 가능하긴 한 건가라는 그런 질문,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고요. 원래는 그걸 하려고 했는데, 자유의지와 또 악의 문제, 악의 문제 아시죠?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있는가? 신이 없기 때문에 악이 창궐하고 있다. 아니면 신은 있는데 이 악을 막지 않는 거는 신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라는 증거다. 아니면 전지전능한데 안 막고 있다면 신이 선하지 않다는 증거다 하는 그 악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창시자 포드가 어떤 신의 입장, 그리고 넓게 보면 인간이 그 신의 입장에 있는데, 왜 이런 안드로이드들에게 이런 반복되는 끊임없는 그 고통의 굴레를 안겨주는 건지에 대해서,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로 쳐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한번 모아가지고 싹 다 해결할, 우리도 이러고 나면 우리 JJ 에이브람스랑 다를 게 뭐야, 우리가 떡밥 다 던져놓고 그렇게 해서 떡밥 회수회를 한번 만들자고요. 그러니까 논란을 초대하던가 그럼 여기 자리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웨스트월드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제가 시즌 1밖에 못 봤는데 이가 시즌 2가 나와 있는 걸 지금 알아가지고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있는 그 프로그래머들이라든가 스태프들의 일정 퍼센테이지도 안드로이드고, 그리고 이게 시즌 3, 4로 가면서 어떻게 이게 떡밥이 회수될까 할 때 제작진에서 논란이 이탈합니다. 감독과 불화로. 그러면서 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떡밥만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상하더니 끝나버리지 않을까. 대폭발과 함께 끝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싸한데. 그래서 이게 원에서 그 시즌 2에 대한 떡밥이 살짝 보이는데요. 탈출하는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사무라이들이 훈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칸을 지나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시즌 2는 쇼군 월드랍니다. 쇼군 월드. 아, 그래요? 네. 일단 오늘 당장 가서 찾아봅니다. 시즌 2.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 진짜 앤서니 호킨스랑 다른 배우 다 마찬가지지만 앤서니 호킨스랑 에디 해리스의 그 연기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아니, 연기를 안 하고 있을 때 연기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와요, 그 양반은. 그래서 그거 보는 것만으로 진짜 경이롭고요. 그래서 이 세계관 자체가 매우 흥미로우니까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네요. 10부작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작비 조율을 좀 잘해서 빅식 같은 거 보면 알만한 사람 배우 한 명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런데도 괜찮은 영화들 뽑아낼 수 있단 말이죠. 제작비를 좀 더 비주얼적인 데다 쏟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앤서니 호킨스가 2에서도 나오고 에디 해리슨도 2에서 나온다 하니까 저도 2 들어가자마자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놓치 않네. 이번 주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네, 독도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